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세상 참 많은 일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에게 이렇게나 파격적인 일들이 있을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요.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했고 제 예비 남편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였죠. 그러다 보니 학력만 보고서는 기울어진 결혼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에도 사실 학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답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호감이 가기도 했어요. 은주야, 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복이 그렇게 많았어. 뭘 하든지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뤘다니까. 이게 다 내 복을 타고나서 그렇대. 엄마도 항상 얘기하거든. 내가 하는 건 다 잘 될 거라고. 대학도 진짜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 이 정도 명문대 나오면 다들 부러워하잖아. 나는 가지고 싶은 건 항상 다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장준 씨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돼?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나 자신한테도 솔직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은데, 창준 씨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신기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 생각도 들어. 주변에서도 창준 씨를 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아마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고,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엄마도 항상 옆에서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잘 산다고도 하셨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치열하게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한 거지.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 첫 번째였거든. 엄마도 항상 말씀하셔. 나는 뭐래도 잘 될 거라고. 대단해. 난 창준 씨 그런 점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항상 자기한테 자신감이 넘치잖아. 어떤 일이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창준 씨는 진짜 자기에 대한 사랑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는 것 같아.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면 창준 씨도 그만큼 노력한다는 뜻이겠지. 처음에는 남편이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하길래 정말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니 그게 아니라 잘 되는 건 본인 덕이고 잘 안 되는 건 남 탓을 하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은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몇 달을 팀원들이 매달리고 매달려서 준비를 했던 거였는데 중간에서 어그러져 진행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 누구의 잘못이라 볼 수 없었던 일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동료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았던 건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따라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길래 제가 어느 날은 한 소리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팀원들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이 악물고 프로젝트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국에 일찍 퇴근하질 않나. 아이디어도 없고 나 혼자서 일 다 했던 것 같다니까. 그렇게 일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니 얼마나 힘이 빠져. 차라리 나 혼자 있으면 잘 됐을 건데. 아무튼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대기업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아우 진짜. 창준 씨, 근데 다른 사람들도 엄청 노력했다고 하지 않았어? 프로젝트 시작할 때만 해도
창준 씨 팀원들이랑 잘 맞는다면서 말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해? 그래도 잘 맞는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끝났으니까 그만 얘기하자. 좋은 일도 아니잖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안 그래? 자꾸 꺼내서 얘기하면 기분만 더 나쁘지 뭐.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빠서 그래. 다들 우리 프로젝트 다 잘 될 거라고 그랬다니까? 위에서도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팀원들이 제대로만 해줬어도, 솔직히 이번 승진은 따놓은 건데, 아쉬워서 그러지. 내 능력만큼 따라주는 직원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승진은 안 되고, 그러니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야. 에이, 그래도 이번에는 동료들 때문은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못 진행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저번에 그래서 다들 아쉬워가지고 회식까지 했으면서 너무 팀원들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인데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장윤 씨, 너무 예민하게 말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너 그 사람들 편드는 거야? 얼굴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그 사람들 편드는 건데?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 거의 내 역량 지켜보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위에서는 승진하려면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속상해서 그런 거라니까 왜 너는 그 사람들 편드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어긋나면 모두 주변 사람들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전 그런 예민한 편의 모습이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같이 편을 들어주면서 동조해주기도 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죠.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지적을 할 때면 남편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도 잘못한 게 있다면서 얘기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인가 데이트를 하려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 예비 시모가 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예비 남편과 만나러 나간 자리였는데 갑작스럽게 시모를 보게 되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렇지만 남편이며 시모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은주야, 여기 우리 엄마.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왔어. 괜찮지? 엄마가 전부터 한 번 보여달라고 말했었는데 너랑 나랑 둘이서 보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같이 나와봤어. 우리 엄마 예쁘지? 젊었을 때는 완전 연예인 같았다고. 엄마, 인사해. 여기 내 여자친구 은주. 사진으로 봤지? 그래도 실물이 더 낫지 않아? 뭐,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말 놓아도 되지? 아들이 말해서 한 건데 그냥 일반 직장 다닌다고? 그래도 우리 아들은 좀 안정적인 직업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딱 어울리는데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얼굴이나 볼까 싶어서 왔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여기 동네에서 사는 거야? 우리 아들 명문대 나온 거 알고 있지? 대기업 다니니까 쫓아다니는 애들도 정말 많았거든. 은주도 다 알아. 나 좋다던 여자들 많았던 거. 엄마 그래도 여자친구 알뜰하고 욕심도 없고 수더분해서 얼마나 좋은데. 솔직히 얼굴값 하는 애들 널렸잖아. 그런 거 없이 생활력도 강하고 이것저것 야무지게 잘해. 나도 예쁜 애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런 애들은 다 얼굴값 한다니까. 바라는 것만 많고 그래도 은주는 나한테 잘 맞춰주고 착해서 좋아. 엄마가 딱 봐도 그렇지 않아?
뭐, 그러네. 그래도 전에 만났던 애들은 키도 크고 몸매도 좋더니만. 대학은 어디 나왔어? 우리 애는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머리는 따라주는 애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뭐 크게 바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세를 위해서는 여자도 머리가 좋아야 하지 않겠어? 일반 기업 다닌다고 하는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형제 관계는? 아, 저는 전문대 나왔어요. 부모님도 그냥 직장인이시고요. 형제는 없고 제가 외동딸입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은 은퇴하신 상황이시고요. 따로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그래도 직장 다닌 지 꽤 됐고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닌 편입니다. 엄마, 내가 똑똑하니까 뭐가 문제야? 그냥 내 머리 닮은 애 만나면 되는 거지. 은주 대학은 전문대 나왔는데 일도 잘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다니까. 연봉도 꽤 많이 받고. 솔직히 대기업에 비비진 못하지만 어차피 아이 낳고 출산하면 이러저러 해서 다 그만두잖아.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커리어 때문에 일도 못 그만두고 그냥 다니던데 얘는 어쩌겠어. 차라리 은주같이 일반 기업 다니는 여자가 낫지 뭐. 제 앞에서 정말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자를 보며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결혼 얘기를 이렇게 꺼낸다는 게 너무나 황당했어요. 솔직히 전 남편과 결혼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남편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무작정 저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지만 남편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준 씨,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결혼에 대해서 당장은 생각이 없어. 장준 씨도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일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은 결혼은 멀었다 생각을 하거든? 지금 당장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일에 집중하고 싶어. 장준 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내가 결혼한다고 이것저것 짐을 지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면 그때 하고 싶어. 그런 거야. 결혼식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준비돼서 결혼하려고 하면 언제 하려고? 내가 결혼하면서 수억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만 하자고 하는 건데 너 이렇게 시간 흐르고 나도 나이 들면 그때 결혼은 다른 애랑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않아? 결국에는 1년이고 2년이고 시간 지나면 나랑 결혼할 건데 나중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지금 그냥 후딱 하는 게 좋지.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좀 준비도 되고 갖추어진 후에 하고 싶어. 지금은 당장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모아둔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결혼하고 신혼집은? 결혼식 비용은? 신혼여행까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 나는 양가 부모님 도움 받으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니, 양가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냥 결혼식만 간소하게 올리면 되는 거지. 거래 허식 없이 결혼식만 올리면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라니까? 어차피 하객들 오면서 축의금 받은 걸로 10대 메꾸면 되는 거고. 우리 살림이야 둘 다 자취하니 한쪽으로 몰아서 옮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넌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결국에는 나랑 결혼할 건데 1년이고 2년이고 시간 지나서 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 차라리 간소하게 시작해서
일찍 살림 합치고 같이 모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하면 평생 결혼 못해. 예비 남편은 어쨌든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예비 남편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예비 시모에 대한 부담감도 컸어요. 이 사실을 다 말할 순 없었기에 경제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이었는데 제 말을 들어주진 않았죠. 어느 날은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에 지나가는 길이라며 잠깐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 들린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예비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내버렸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께서는 늦게 저를 낳아서 저와는 30살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길 바라셨거든요. 늦둥이 외동딸이 홍여라도 혼자가 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 마침 예비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바로 허락을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은주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찾아온 건 어머님과 아버님 결혼 허락받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은주 곁에서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말은 솔직히 못 드리겠지만 평생을 곁에 함께 하면서 좋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모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아니,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 결혼이라니. 창준 씨, 나랑 얘기도 안 끝내놓고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창준 씨가 나랑 아무런 말도 안 해놓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당장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알았지? 창준 씨, 일단 밖에서 나랑 좀 얘기하자.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은주가 고민이 많아요. 저랑 결국에는 결혼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하네요. 저는 가진 게 비록 없더라도 일단 결혼을 해서 같이 모으고 싶은데 은주는 다 모으고 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전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남자가 이렇게 배포가 있어야지. 우리 은주가 워낙 조심스러운 아이라서 그래. 회사에 신경 쓴다고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져서 그럴 거야. 이렇게 배포 있는 남자 만나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은주한테는 딱 좋네. 은주야, 이렇게 멋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니? 엄마 아빠 걱정인 거들랑 하지 말거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도 기쁜 일이야. 그래, 은주가 아마 우리 걱정하느라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모양인데 나는 솔직히 우리 은주 결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야. 이렇게 멋있는 남편감 두고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쩌니? 고민하지 마. 엄마랑 아빠는 다 너 결혼하는 것까지 준비해놨는데 이거 못 쓰게 하는 것도 불효라니까. 맞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얘기가 맞죠. 은주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제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안 되더라고요. 두 분께서 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은주랑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은주 좀 설득해 주세요. 남편은 뜬금없이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결혼을 하겠다며 선언을 했고 부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결국 부모님까지 나서서 결혼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전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는데 바로 시모가 반대를 한다는 거였죠. 시모는 제가 전문대를 나왔다는 것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무리 남편이 얘기를 해도 안 됐는지 한 번은 저에게 시모를 설득하러 같이 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무릎 꿇고 빌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너보다 훨씬 더 잘난 며느리 맞이할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너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웠어. 우리 아들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면서 고생 한번 안 시키고 키웠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너랑만 결혼하겠다고 그 고집이니? 너는 우리 아들이랑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니? 어머님, 어떤 게 마음에 걸리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창준 씨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 거였거든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머리 싸매고 누우실 정도로 반대를 하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으로 네가 밀어붙였던 거 아니라는 거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 지금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겠어? 엄마는 솔직히 이런 기센 애랑은 너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첫인상부터 싸하고 너랑 잘 안 어울린다고. 근데 계속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굳이 해야 되겠니? 결혼까지 확신도 없다는 애랑? 엄마, 나 은주 아니면 결혼 평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고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은주네 집에서도 반대 한 번 안 하는데 왜 엄마는 내 의견 존중을 안 해주는데? 엄마가 난 평생 좋은 선택만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 시모는 설득하려고 갔던 길은 결국 두 모자의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모가 강력하게 결혼을 반대하고 계셨고 저 역시 계속 시모가 반대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아도 시댁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결혼인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남편과 저희 집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행복해했어요. 시댁에서도 시모가 아니라면 다들 반기는 눈치였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에 제가 더 고민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부모님께서 저희 둘을 불러 갑자기 상가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은주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정말 눈물이 다 나네.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말이야. 아직 식장 들어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니 어쩌니? 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딸 결혼할 때 되면 온갖 걸 다 해줘야지 싶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거 있지? 그렇지만 결혼 선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상가 건물 은주한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갑자기 무슨 상가 건물이야. 그런 거 안 줘도 돼.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이렇게 결혼 일찍 하는 것도 양가 도움 안 받고 그냥 간단하게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애초에 갖추고 할 거였으면 지금 결혼 안 했지.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알아서 결혼 준비할 거고 집도 나중에 모아서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서 그럴 필요 없고 그거 엄마네 노후 자금으로 써. 그래도 이건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결혼 선물이야. 네가 태어나고 나서 평생을 생각했던 것이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 솔직히 엄마 아빠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우리 둘이서 노후 생각해야 할 때잖아. 그래서 항상 혼자 남게 될 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네 곁에 평생 있어주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장모님, 제가 은주 곁에 평생 있을게요. 은주야, 장모님 장인어른이 평생을 준비한 선물인데 이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고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은주 마음도 알겠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 뜻을 우리 거스르지 말자. 알았지? 전 끝까지 엄마 아빠가 주시는 선물을 거절했지만 남편은 은근히 그 상가 아파트를 받으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부모님께서 상가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한 이후부터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곤 했죠. 그렇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 시모는 갑자기 상가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할 거냐 묻더군요. 그래도 실속 없는 집안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게 있는가 보네. 아들이 너 상가 아파트 받는다고 했었는데 넌 왜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해?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상가 아파트 받으면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할 거지? 원래 그런 건 남편 명의로 해야 잘 사는 거야. 괜히 여자 명의로 하면 좋지 않거든. 왜 그걸 예비 남편 명의로 해야 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으신 돈으로 구입하신 것이고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전 그걸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에 관해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준비는 모두 반반으로 할 거예요. 아니 얘가 진짜 미쳤나? 그걸 왜 안 받아? 너도 그 상가 건물 안 받으면 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안 그래도 모자란 애 들어온다고 내 속이 말이 아닌데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애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랑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기나 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상가 아파트 가지고 오면 내가 너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 건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혼을 결정하는 거라면 전 애초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건물 받으려고 결혼하는 줄 아세요? 그거 저희 부모님 피땀 흘리며 일하고 번 돈으로 사신 겁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시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식으로 결혼 다시 생각한다고 해? 예의를 어디서 밥 말아 먹은 거야? 역시나 배운 게 없는 애라서 그런가? 예의까지 없구나. 그나마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시키려 했던 건데 너 그 상가 아파트 건물 안 가지고 오면 절대로 결혼 허락 안 할 거야. 그 상가 아파트 명의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할 거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당신 아들이랑 나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못 빼먹었을진 모르지만 도리는 알아요. 그런데 아줌마며 아들이며 도리는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저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시모의 말에 크게 화를 내고 나가려고 하는 걸 잡은 건 부랴부랴 들어온 남편이었죠. 남편은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시모에게 저도 몰랐던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파혼하라고 할 거야? 아니지? 결혼만 하면 장모님 장인어른이 다른 건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다 망치고 있어. 은주야, 잠깐 진정해.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나 너랑 결혼할 거고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아니, 엄마. 만나러 오는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건물을 준다고 하셨어? 설마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야? 어쩐지 신혼집 어디로 할 거냐고 했을 때 다 방법이 있다면서 말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 결혼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살 거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은주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너랑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 그래서 상가 아파트도 주신다고 하신 거고. 솔직히 우리 신혼집으로 내가 지금 자취하는 집에서 시작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지금 사시는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 두 분이서는 시골로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두 분 뜻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니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야 말해? 은주 너는 오늘 얘기한 건 없던 일로 하자. 안 그래도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건물 하나 준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게. 그래도 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든 건 네 잘못인 거 알지? 예의 없는 건 돈으로도 커버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 지금까지 뭘 들으셨어요?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당신네 같은 거지 같은 집안에 내가 결혼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한몫 챙기려고 했나 본데 절대 내가 그렇게 안 둘 거거든? 내 발목 붙잡고 제발 결혼해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할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기 전부터 우리 집 배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남편은 애초에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를 모두 파악하고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저희 집은 생각보다 알짜배기 집안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직장에 오래 다니시기도 했지만 유산으로 받았던 땅도 많았어서 재산이 꽤 됐던 상황이었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남편은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시기부터 결혼을 밀어붙였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일찍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마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결혼을 밀어붙이니 부모님께서는 평생 원하시던 바를 이루실 수 있어 바로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예비 남편은 저 몰래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은근히 결혼 비용에 대해서 한탄을 했고 저 몰래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을 수 있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모두 알고 나서 전 파혼을 선언했는데 예비 남편은 나중에 뻔뻔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솔직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너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답하는 거 예의 없었던 거 알지? 그날 엄마 앞에서 그렇게 똑바로 대든 것도 솔직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엄마가 화나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한 건데
솔직히 이건 둘이 똑같이 잘못한 거니까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자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당신이랑은 앞으로도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연락 좀 하지 마. 그 얘기하려고 전화 받은 거야. 당신이랑 결혼? 아니,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껏 날 속이고 우리 부모님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고 했니? 결혼 비용 반반 내자고 해놓고서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결혼 준비하려고 했어? 당신은 나도 기만하고 우리 부모님도 기만한 거야. 왜 이래, 은주야.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파혼한다는 소식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 연세도 많으신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야 되겠어? 부모님을 생각해. 은주 너 파혼한다고 하면 누가 제일 충격받을까? 솔직히 이건 너무 감정적인 대처인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마. 난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서 벌어둔 돈 아무 상관없는 남한테 다 퍼주게 생겼는데 뭐? 감정적? 거지 같은 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떨어져. 너한테는 한 푼도 쓰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파혼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예식장이며 스드메며 위약금 네가 다 내. 아니, 그걸 왜 내가 다 내? 그리고 우리 파혼할 거 아니잖아. 은주야, 너 지금 갑자기 엄마랑 다퉈서 그런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도 이제는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신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나랑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알았지? 내가 건물 갖고 싶어 해서 그래? 알았어. 나 건물 안 받아도 되니까 파혼하자는 소리 좀 그만해. 연기 좀 그만해. 내가 너랑 왜 결혼하니? 거지 같은 게. 건물 갖고 싶어 해서 그렇다고? 그래, 맞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집 재산을 넘봐. 네가 우리 집 재산에 뭘 한 거 있다고. 내가 너랑 결혼 안 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해도 너랑은 안 살아. 알았니? 너 그 거지 같은 피 닮은 애 낳을까봐 겁나서라도 너랑은 결혼 안 해. 끝까지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도 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은 마지막까지 본인이 왜 파혼을 당해야 하는지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 그런 것이라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선 전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 남편과 파혼하게 된 이유를 알렸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도 그동안 이상했던 예비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와 결혼을 계획하면서 예비 남편은 처가댁에서 건물을 받게 되었다고 이리저리 자랑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할 거라며 말까지 했다더군요. 참 철없고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파혼을 하면서 파혼 사유를 예비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묻고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간 저에게 예비 시모가 보내왔던 메시지, 통화 녹음이 있었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파혼에 대한 위자료는 예비 남편이 다 부담하게 되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예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신입으로 들어온 어린 여자 직원에게 저에게 한 것처럼 결혼을 밀어붙이다가 회사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거의 회사 내에서 왕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신입 여자 직원도 집안이 꽤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파혼하길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 파혼을 선언했을 때에는 슬퍼하셨던 부모님께서도 나중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인정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저와 행복하게 오래 지낼 생각으로 요즘은 휴가 때 함께 여행 갈 계획 세우고 있답니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을 하겠지만 아마 이번 사건이 저에게는 큰 교훈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거 많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다녀오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한번 하려 했다가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0대 중반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사람은 괜찮은데 끈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워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 젊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남자친구는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인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결혼식 전에는 좋은 조건의 직장에 꼭 들어가겠다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남자친구를 몇 번 봤었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졌고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던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당황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고는 있지? 이번에 괜찮은 직장에서 면접 보고 온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스펙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면 요즘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든데 내 아들이야 오죽하겠어? 더군다나 서울대 나왔으면 말 다 했지. 이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꼴랑 과일 바구니가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받는다고 그래? 못해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포장해서 왔어야지.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 장난인 줄 아나 본데 결혼도 또 다른 회사다. 상사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편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편해지는 건데 과일 바구니가 웬 말이니? 아들, 눈치가 없는 것 같으면 네가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들도
전부 다 맛도 없는 것들이구만. 우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아들, 너는 아직 한창 젊은데 왜 벌써 결혼을 하려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좋은 여자 선자리 봐줄 테니까 너랑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말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손을 봐요?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리를 잡아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데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준비해온 혜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번에 면접 합격한 곳은 꽤 많은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서 아마 이곳에서 평생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혜미를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연애만 벌써 7년이에요. 그동안 몇 번 인사드리려 했었는데 사진만 보셨지 계속 꺼려 하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가 주세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라셨는지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좋게 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과 결혼을 반대한다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먼저 일어나시는 바람에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고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과는 반대되는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처음 겪게 된 예비 시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결혼에 대한 상상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었죠. 원래의 계획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 일정을 잡는 거였는데 예비 시모의 결혼 반대로 상견례 일정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강력한 첫인상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이 두려웠던 저는 또다시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결혼 허락을 받기보단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르려는 남자친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둘만 저녁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저는 또 한 번 당황해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죠. 당장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룸 안에서 기다리셨던 예비 시모가 왜 안 들어오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예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당연히 결혼 문제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겠지.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미 반대한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는데. 엄마, 제 여자친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얼굴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좋은 거지. 엄마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련했으니 엄마도 좋게 좀 봐주세요. 나도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싶다만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뭘 봐줘야 한다는 거니?
직업이라도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봤을 텐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꼴랑 300 정도 된다면서?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내 아들이 그나마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둘이 결혼한다면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회사 크게 비전도 없잖아. 내가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순간 서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 들여서 내 속 뒤집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내 아들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서 더욱더 반대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정말 오랜 시간 만나왔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눈에 많이 부족해 보이시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모는 제 말에 입을 굽게 닫으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그날 모든 걸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갑자기 예비 시부에게 화를 내더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더는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엄마를 꺾을 작정인 거니? 이런다고 너희들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고집 부려봤자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데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엄마도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 엄마랑 연 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는 엄마가 반대를 하셔도 이 결혼 진행할 거고 결혼식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아니 너 엄마랑 정말 연 끊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여자한테 빠져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 몰라?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엄마가 최대한 좋게 설명하면 너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너 때문에 모자지간 금이 가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내 아들 놔두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엄마는 끝까지 저한테 상처를 주네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렸는데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니까 결혼식은 아버지만 참석하시라고 할게요.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저희 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결혼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집까지 따로 구하는 일까지 생겼고 예비 시모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셔서 그런지 몇 번이고 좋게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은 결혼 허락이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집을 뛰쳐나가 연을 끊겠다고 못을 박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비 시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고 나서야 상견례 일정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은 일이었지만 좋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거라면서 자기 믿고 따라오라며 상견례 식당까지 일사천리로 서둘러 알아봤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추진력으로 양가 집안은 상견례 장소로 모이게 되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식사를 하며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따님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제 아들이 헤어나오질 못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허락을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연을 끊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결혼 진행해야겠죠. 제 딸의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는 아드님의 조건은 좋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동안 예비 사이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 사이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보면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겠어요. 서울대 나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조건이 좋아지는 거지.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니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그래도 직장이라는 게 어딜 가더라도 다 비슷한데 몇 달도 아니고 한 달 일하고 그만두면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딸은 한 직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고 모아놓은 돈도 꽤 많은데 예비사위는 아직까지도 통장이 비어있으면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서요. 혹시 집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30이 넘는 나이인데도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참, 꼴랑 300 벌면서 지금 제 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취업한 곳이 월 500 정도로 맞춰준다고 합디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방금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운다고 하셨죠? 내 아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르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벌이로 꼴랑 300 벌면 살림에 보탬은 될까요? 내가 이래서 결혼 허락을 안 해주려 했던 거다. 분수에 맞는 사윗감을 찾으셔야지. 욕심이 과다 못해 넘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으시죠? 오늘 제가 상견례에 참석한 이유가 아예 결혼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더니 좋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식당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남자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누셨는데
엄마가 항상 걱정하시던 게 취직을 해도 일을 금방 그만둬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셨어요. 최근에 좋은 조건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일은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대답이 나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이 심각해지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때마침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였어요.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고민은 달랐지만 엄마도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취직한 곳에서는 오래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다는 말을 엄마한테 꺼내는 순간 저 또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는 그 집 아들을 왜 껴? 얼굴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은데 좀 전에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그쪽이 말한 좋은 조건에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이 넘어간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자리 잡을 생각을 해야지. 툭 하면 일을 그만두는데 어느 부모가 믿고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제 딸만 죽어라 일을 하게 될 텐데 제 귀한 딸 혼자 헛벌이 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죠. 그쪽이 오히려 제 딸과 결혼 허락해달라고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월 500 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내 아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까지도 나한테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했었다고요. 예, 너 엄마한테 바른 대로 대답해라. 정말 일 때려치운 거야?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고 일하는 환경도 좋다고 평생 다닐 거라면서. 아, 그게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근이 일주일에 3번은 고정으로 있다면서 3달 뒤부터는 야간 근무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만두고 나왔죠. 아니, 뭐라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힘들게 면접 보고 취직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다녀봐야 할 거 아니야? 아,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겠죠. 어차피 혜미가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해도 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는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서울대에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손 벌리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면 다시 취업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셨죠? 이런데도 제 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이를 원하지 인생 계획도 없는 놈한테 제 딸을 맡기고 싶지는 않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과 만나지 말게.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겠다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시모에게도 상처를 크게 받으셨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발을 뿌리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붙잡은 채 놔주려 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엄마는 그만 좀 하라고 한쪽 팔로 찻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찻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차가 남자친구 쪽으로 흘러내려갔고 화들짝 놀란 남자친구는 엄마를 붙잡고 있던 팔을 놓더니 바닥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있던 서류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검사용지 같은 거였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남자친구는 들키면 안 되는 것 마냥 급하게 가방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자 엄마 눈에 들어온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에 서류를 줘보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자친구는 별거 아니라면서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안으로 구겨 넣으려 하자 예비시모도 서류의 내용이 궁금했었는지 가방을 뺏어들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시모의 손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서류를 제가 들어 확인하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서류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야?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던 거야? 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었어? 나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항상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언제부터 속이고 있었던 거야? 검사한 것도 최근에 했던 게 아니네. 너는 나한테 계속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더는 볼 필요도 없겠어. 우리 그만 끝내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내 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다고. 네가 하도 아이를 원해서 내 몸이 건강한지 알고 싶어서 검사를 해봤던 건데 무정자증이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 그렇다고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텐데 어떻게 무정자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굳이 아이 안 가져도 서로 좋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일 바로 일자리 알아봐서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마.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랑 만나온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이대로 정말 끝낼 거야? 우리 집안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자네 혼자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이제 그만 끝내게. 잠깐만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애가 굳이 없더라도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햄이 아니면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쪽 아드님 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가 보죠? 저희는 이미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오래 근무할 거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으면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바로 일을 그만뒀겠어요. 내 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쪽 아드님이 제 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지. 여자가 회사에서 월 300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많이 받는 겁니다. 분수도 모르는 그쪽 집안들과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자네는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한다면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걸세. 무릎 꿇어봤자 이미 배는 떠났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집안이 감히 우리 딸을 거들떠봐? 남자친구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 가족에게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었죠.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저희 집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게 되네요. 모든 사람이 좋은 조건만 갖추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왔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제 마음도 편치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6개월 차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시모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 잠깐 들렸었어요.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겨주셨고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길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에 있어드리려 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시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는데 본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시모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저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저와 반대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인데 남편은 온갖 불만을 겉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어요. 이유는 시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남편의 목 빼곤 일절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돈이 필요할 때 모든 걸 꺼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시모의 입장이었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았었죠. 시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커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였는데 항상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애들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 서류 던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땐 중간에서 남편을 통제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 혼자 계시게 되자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모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은 지갑을 열지 않는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당신한테 10원 하나 주지 않았을 거야.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모르잖아. 벌써 또 통장이 바닥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어머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당신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도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일해서 아이들 키울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당신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밖에서 놀지만 말고 제발 옆에서 건강 좀 챙겨드려.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누구나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4시간 느려서 뭐하러 옆에 붙어 있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해. 그래야 전 재산 나한테 전부 다 들어오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버티면 돈도 들어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지금처럼 행동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님, 연명치료 거부하셨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 거 거절하셨다고.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 나 좀 제발 그냥 놔둬.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다. 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엄청 속보이는 거 알아?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너한테 돈 좀 주겠대? 그래서 보살펴 달라고 그러디? 내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하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당신한테 넘어가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주는 척, 옆에서 챙겨주는 척 가식 떨고 있는 거겠지. 내 두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 엄마라고 안 보이겠냐?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그날 저를 함부로 생각하고 뱉은 말들이 제일 큰 상처로 돌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제 얼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방에 누워있는 시모 때문이라면서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팔을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남편의 눈은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차에 태운 뒤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모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남편한테 내쳐진 시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시모에게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다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시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정까지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 더는 무서울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자 저 또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모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앞으로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시는 시모의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폐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전이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가 당신 아들한테 온갖 막말에 욕까지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상황이라 저희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저 혼자 아이들과 시모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보다 밤에 기침을 많이 하셨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길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집 부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몸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누워 계시고 싶어 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이 저도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오전에 해열제를 드린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열제를 또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주방 테이블에 있는 약에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양손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이레놀과 약봉투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제 뺨에 손까지 올렸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약들 전부 다 뭔데? 내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파서 돼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간병에 드리고 온 거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늙은이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건데 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내일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노인네가 언제까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살 거야? 이쯤 되면 곧 세상 떠날 때 된 것 같아 왔는데 당신이 약들 챙기는 거 보니까 아직 곡기도 안 끊었나 보네. 명줄 하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남아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 자기는 속 편한가? 고려장이 합법화돼야 이 세상의 늙은이들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에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당신도 문제고 우리 엄마도 문제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뺨을 때려? 너는 한평생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줄 아나 본데 너도 곧 50이고 고기 한 번 더 돌리면 6, 70 금방이야. 그때 돼서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말하면서 고리장 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님도 저런 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자식이면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차피 어머님 잘못되시면 당신이랑 함께 살 이유 전혀 없어.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셔.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신다고. 술 퍼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너까지 이러는 거 받아줄 여유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약봉지 챙기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냥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라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자식한테 감사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엄마만 떠나면 그 재산 전부 나한테 들어올 테고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엄마의 그 질긴 명줄 빨리 끊기는 거. 그때가 하루빨리 와야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시모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몸을 천천히 일으켜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시모의 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된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떠나지 않는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리길래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밖으로 내보낸 뒤 깨어나지 못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이 집어던지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술까지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던진 물건이 시모에게 떨어지게 될까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급차와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뒤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건강은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한참 뒤에나 깨어난 시모는 좀 전에 있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어요. 그날 시모는 저에게 잠깐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화를 끝낸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병실 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어요. 시모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누군지 여쭤보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줄 시모 변호사 대리인이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면 된다.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아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많이 벅찰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벌린 일들 수습도 못하는 그런 놈이랑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도 저러는데 나까지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만 신경 써라.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지만 그이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라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혼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만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그래도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
너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구나. 이미 상대에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왔냐며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안에 있는 서류를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라에 바로 매각해 달라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134억 등기를 변호사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이미 남편과 갈라설 마음이 있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 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처리하자면서 재산까지 전부 분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 주길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저도 망설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었고 더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친자 포기각서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됐기에 시모 옆을 지켜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스탠드를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밖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고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모가 134억짜리 건물을 처분한 걸 알게 돼서 화를 냈던 거였어요. 이 노인네가 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나는 안 불쌍해 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 눈 감으면 속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134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처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나한테 뭘 줄 게 남아있냐고?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들어가면 그 돈 흥청망청 사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네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아이들까지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한 놈한테 그 많은 돈 줘봤자 너는 네 마누라랑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나는 며느리랑 손주들이 울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너한테 미련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떠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행만 안겨주는데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 없으니 하루빨리 세상 떠나 버려요. 그래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왜 큰 소리야? 당신이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까지 내렸겠냐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해도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돼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나랑 이혼했으면서 왜 또 여길 기어 들어와?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도 있냐?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들고 있던 스탠드를 저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관계자들은 그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시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었는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변호사 대리인을 불러 살고 계셨던 집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셨어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 싫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보고 싶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잠깐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병실로 들어온 거라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모가 최대한 빨리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며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에게 꼴랑 돈 5억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오겠다며 재산 숨겨놓은 거 아니까 당장 전부 다 내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 같았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놈 쥐어받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나가라면서 병실에서 난리치길래 시모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전시모가 되겠지만 저에겐 친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모는 저보고 하루빨리 이사가길 원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모가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50억을 통장으로 넣어 주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만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50억을 주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준 돈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 남편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 또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싶어요. 변호사 말로는 시모가 저에게 준 재산을 알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제가 분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시모 뜻대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만 아직 시모는 병원에 계세요. 장례식도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당연히 장례식 날 난리칠 게 뻔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입만 닫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어온 50억을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론 전 남편이 지금 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 그걸로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늪에 빠지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모가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